네,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사퇴하겠다고 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자리 18석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 협상은 하지 않겠다. 위원장은 다 가져가겠다 해서 다 가져가라 이런 거고. 우리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딴 말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네,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또 다른 협상 전략인지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모시고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원구성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째 칩거를 이어가고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게 과연 협상 전략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 가져가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이게 자명하면서 고생하신 분한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귀하고자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다시 제고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고할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를 들자면 7개 상임위를 남겨뒀지 않습니까? 네. 남겨줬는데요.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쪽 의원들이 거의 재선 의원이에요. 3선 의원이 진선 위원 한 분 정도인데, 그만큼 이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 위원회 구성으로서 밝혀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분하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협상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는 취재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거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의무도 있지만 당내 결속을 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어찌 보면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그동안에 근저에 그런 게 흘러간 시간이었다라고 보면, 일단 어쨌든 추경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 선임 절차는 협조를 해야 되겠죠. 선임은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외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18개 전부 다 양보하겠다, 가져가라. 이런 안을 아마 고수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정말 18개 다 내놓겠다라는 의미라고 그런 봐야 된다는 겁니까? 기류가 강해요. 당내도 강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또 비상한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사실은 상임위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상임위 구성에는 이제 통합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겠죠. 상임위원장 선출이 돼야지만 의장이 예비심사 기간을 지정해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정보위를 빼면 16개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아마 그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루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후의 통첩인데 변하지 않는 통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해찬 대표도 이번 주 안에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네네. 주쯤에 추경 처리를 하는 것으로 좀 촉구를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진위를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18석 정말 다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추경을 하는데 최소한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임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상임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장관급 정도 자리다 보니까 의원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딱히 뭐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국회 상임위를 여야가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하는 데는 사실은 별 무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뭐 전략적 측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임위 내에 들어와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 좀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하겠다는 상임위원회 겁니까? 현재 6개 이외 12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통합당은 이제 거의 선임 절차를 거치는 거죠. 원내대표가 명단을 의장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6개 강제 선임된 그곳은 이제 사보임 절차를 통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통합당의 의원들을 이제 다시 개선임시키는 거죠. 이런 절차로 상임위 구성 마무리 짓고 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통합당이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막 그런 절차로 흘러갈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통합당의 시각은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비상한 시국이면 법사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예결위원장 선출해가지고 추경 심사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면 됐을 텐데 예결위를 포기하고 이제 법사위를 또 선뜻 뺏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이다. 추경안의 어떤 뭐 심각성 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토대로 해서 또 통합당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결연한 자세고 다행히 이제 3선 이상 의원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상임위원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상당한 양보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아마 협상용 전술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기다려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은 협상은 없다. 우리 나름의 할 수 있는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름의 대처라는 것이 지금 이 방식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기가 구성이 돼서 뭐 대안을 뭐 도출해내거나 이런 적극적 진취적인 그때 말했던 김종인 대표가 진취적인 안을 자꾸 내놓는 이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라는 표현과 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달라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좀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과연 그게 어떤 의미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비상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뭐 2주 정도 시간에 소요돼서 다 끝이 났는데 이번엔 이미 이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6월 4일이니까 그 정도가 됐는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해당 부처 장관들이 거의 지금 국회로 출근해서 상임 의원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특정한 방법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어렵죠, 그죠? 시기적으로 압축적으로 해달라. 그것을 여야 공이 좀 이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을 하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외에 지금 또 대북 문제가 같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이 야당이 더 이상 그 발목 잡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적당한 타협점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이유도 이제는 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의장실에 이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이 자문 조언을 받았어요. 보니까 다른 쪽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의견을 듣는 모양이에요. 아마 의장님도 어쨌든 간에 이 원내대표가 다시 돌아오신다니까 협상의 틀을 열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6월 안에 추경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빠듯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의장이 예비 심사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비 심사 기간 동안에 이제 각 상임위 16개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야기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촘촘한 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 모자라는 거고요. 대통령 말씀처럼 얼른 통과해줘라고 하면 또 여당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보면 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문제를 둘러싸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걸 두고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을 했는데 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퇴를 해야 될 사안까지 되는 문제입니까? 예,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한명숙 총리 위증 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재조사인 셈이죠, 그죠? 이 법무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게 인권 감독 관실로 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감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총장이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이걸 뭐 적당히 뭉개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인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이 총장의 그 사퇴의 문제는 이 여당 사실 지도부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 각계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 행위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른 최고위원이 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나 지도부가 이 지도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게 정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건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고 또 한편으로서 야당이 봤을 때 뭐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사퇴시키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통합당 근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통합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 법무부와 검찰 간에 대립되는 그 대상 사건을 보면 예. 국민과 상관없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좋은데 고위층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항상 검찰과 또 정치인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검찰과 법무부가 싸우는 이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또는 법령 해석의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부서로 가는 것은 이게 또 인권 침해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사실은 옳아요. 대상 사건을 보면 인권 침해 문제도 있는 거고 그 인권 침해를 한 검사를 대상으로 보면 또 감찰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 침해 그 해당 부서에서 수사나 조사를 해보고 나서 만약 감찰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감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문제는 검찰총장의 어떤 권한이라고 보면 되고 예. 이것을 법무장관이 나서서 어디서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소 월권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예전부터 보면 이게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사건 공개금지 하나 문제가 있었고요.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문제도 또 하나 있었고 인사권 갖고 또 대립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끼리의 어떤 다툼이다. 또는 그분들을 위한 다툼이다. 이렇게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 대상도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만 검찰의 독립성은 탈법무부하다. 법무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오는지가 검찰의 독립의 잣대로 여태까지 기능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이 개념이 새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듯한 이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또 그런 그렇죠.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검찰 개혁이 과연 법무부가 검찰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 방향인지 아니면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타치하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 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이해의 이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의 이 정치적 중립을 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검찰하는 거 보십시오. 이미 중립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을 권력 집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 겁니다. 누가 그 권력을 위임해 줬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 주권이 위임되어야지만 권력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이런 이 대의기관들이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 추미애 장관 문제는 어쨌든 간에 총장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청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그 총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또 같이 한번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휘권 문제는요,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지휘권 문제는 약간 다른 것이 측면이 지금 해당 법령에 보면 법무장관에게 어떤 지휘권 발동을 위한 감찰이 있어요. 지휘권 발동하기 위해서 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찰권 발동하거든요. 그 경우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달리 봐야 될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물론 문민정부가 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제 갖고 통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령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출된 권력과 직업 공무원 간에는 또 다른 권력 분립이 있는 겁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전 정권에서 뭐가 달라졌길래 윤석열 총장 보고 나가라고 이런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잇따르느냐. 이 문제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동안에는 정권에 대한 수사, 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변수뿐이 없었어요. 예. 국민이 보기에 이것이 잘못한 거냐, 좀 더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검찰권이 잘못된 행사냐.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반부패 협의회 이 회의가 열리는데 이 논란 후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 어떨지 또 저희가 내일 또 뉴스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단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측에서 대남 전단 살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즉각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대남 전단 뿌릴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뭐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럴 때는 정부 편 좀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북 문제. 사실은 이제 우리 박상학 씨 등 일부 지역, 그 극소수 일부의 이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렸을 때 표현의 자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또 옹호해 줄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막아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좀 정부를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방들이고 솔직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민간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단을 뿌리는 것도 이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뿌린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대화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보통 여론들도 이제 강경책 일부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대북 제재 문제를 좀 더 촘촘하게 한다거나 또 한미 또 그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가을쯤에 뭐 재개한다거나 이런 걸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그 이면에는 어쨌든 간에 아직 우리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회나 정치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불러내야 됩니다. 지금 책임 소재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좀 불러내 주시는 이런 좀 야당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내는 길은 제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을 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물론 유엔 전체적인 입장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북 전단 문제는 사실은 저 부분은 야당이 그렇게 논평한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법을 제정하는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러니까 대남 전단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물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전단 문제를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단 문제를 이미 그 수면 위로 올리는 이유는 내부적인 결속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체제 선전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체제 선전을 통해서 선전운동이 먹힐 만한 대한민국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비난 일색입니다. 결국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고 또는 남해에서 보면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어떤 탈북민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강화시키는 이런 또 남한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대북 전단 문제, 대남 전단 문제가 비핵화의 본질을 떠나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야당에서는 던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남 전단 이 문제는 북한이 군사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사합의서에 대한 정면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줘야 돼요. 포문도 개방한 상태에서 집회도 지금 병사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합의서를 유지할 것이냐
이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 알겠습니다.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띄어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의견이 40.6%, 유화책,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하는 유화책을 써야 한다라는 사람이 32.1%였습니다. 그러니까 강경책을 써야 한다, 연합훈련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국제 정치의 기본적인 방법이 이 협박과 타협입니다. 이게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경책도 해야 되고 또 유화책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 시기에도 평화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이 국가의 임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북한에 이 하고 있는 이 도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강경책을 준비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 또 어쨌든 간에 목표가 평화기 때문에 어떤 뭐 누가 그런 이야기해서 더 이 좀 지저분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깔끔한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 유화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 소재들을 충분히 개발해야 되고요. 뭐 말씀드리지만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 입장이 또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부가 한미동맹에 근거해가지고 비핵화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통일부는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약간 자주적 노선을 약간이라도 좀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양면책으로 준비를 하는 게 외교의 기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만 절반 이상이 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그 법안을 제정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안 제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국민적 어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걸 법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느냐?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적용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 법령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이 법안 만드는 것은 사실 북한의 보여주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강경책의 의미는 사실은 대북 제재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레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대북 협상의 목적은 비핵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선까지는 용인을 하고 이 선이 넘으면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레드라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ICBM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에 대한. 그럼 대한민국의 대북 협상의 레드라인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국민적 공감대도 없고요. 정부가 밝힌 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